안녕하세요. 자, 11강에서는 이제 우리가 파트 3, 5장, 6장까지 모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5장에서는 이제 수율 관리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자, 우리가 앞서서 수요 관리, 그리고 공급 관리 했었죠. 자, 수율 관리는 쉽게 얘기해서 수요와 이제 공급을 같이 관리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수율 관리의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면, 자, 수율 관리는 공급 능력이 고정되어 있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즉 가용 능력, 우리가 이거를 이제 가용 능력이 제한된 경우라고 하는데, 공급 능력을 이제 가용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한된 서비스에서 수요와 공급의 관리를 통해서 최대한 어때요?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종합적인 시스템이 바로 이 수율 관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율 관리를 다른 말로는 이제 수익 관리라고도 하죠. 수익을 서비스 기업의 수익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수율 관리라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수율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고정된 서비스의 능력이라던가 어때요? 일반적으로 서비스 기업들은 이런 그 공급 능력이 다 고정되어 있죠. 시설 장비라던가 뭐 직원이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과 그리고 동시성,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동시성, 그리고 심한 수요의 변동성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기업은 어때요? 꼭 필연적으로 이런 수율 관리를 통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요가 공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가 발생이 되죠? 매몰 비용이 발생이 되죠. 매몰 비용. 즉 공급이 남아 돌게 되면 어때요? 내가 만약 식자재를 구입을 했는데 수요가 그만큼 되지가 않아. 그럼 그 식자재가 버려지게 되죠. 그러니까 매몰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수요가 최대 공급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고객들이 발생하게 되죠. 즉 기회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수율 공식이 있죠. 공식도 시험에 그 OX형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또는 연결형으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공식도 꼭 외워두세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러한 그 수율 관리가 적합한 상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시험에 매우 출제가 잘 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보면 수율 관리가 적합한 상황으로 뭐 거리가 먼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보라색으로 체크해 놓은 항목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필요하고, 또한 각각의 좀 의미들도 좀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수율 관리가 적합한 상황, 즉 쉽게 얘기하면 수율 관리를 통해서 수요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적합하느냐, 이 내용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세분화가 가능한 시장일수록 어때요? 수율 관리가 더 효과적이다. 여기서는 말 바꾸기로 출제가 돼요. 예를 들면 높은 수요 변동성이잖아요. 근데 낮은 수요 변동성, 이렇게 해서 말 바꾸기로 출제가 된다든지, 또는 적합성이 높아진다잖아요. 낮아진다.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말 바꾸기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고객 욕구라던가 또는 지불 의도, 나는 이 정도까지 지불할 수 있어. 그런 지불 의도를 등의 세분 시장을 나눌 수 있어야 어때요? 차별적인 가격과 제공을 통해서 수율 관리가 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한 시장만 있다면 수율 관리가 힘들어요. 근데 이걸 세분화하죠. 세분화하게 되면 차별적인 가격을 넣을 수가 있죠. 여기는 10만 원에 제공할 수 있고, 이 세분 시장은 8만 원에 제공할 수 있고, 이 세분 시장은 우리가 5만 원에 제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차별적인 가격, 세분 시장을 통해서 차별적인 가격 제공을 통해서 수율 관리가 좀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네,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차별적인 가격을 통해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높은 수요의 변동성을 가지고 있을 때도 적합하다.
그러니까 수요의 변동이 어때요? 크다라는 거죠. 예, 크다. 즉 성수기와 비수기의 구분이 명확하고 시험에서는 뭐 명확하지 않고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성수기와 비수기의 구분이 명확해야 되겠죠. 명확하고 계절적인 수요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수율 관리의 적합성은 높아진다. 시험에서는 뭐 낮아진다. 이렇게 출제가 됐다고 그랬죠? 아니죠. 높아집니다. 그다음 사전 판매가 가능할 때 또는 선불 판매가 가능할 때 어때요? 수율 관리의 적합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그 항공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사전에 미리 좀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죠. 예. 그리고 뭐 관광 상품 같은 경우도 어때요? 요새 코로나 풀리니까 홈쇼핑 틀면 정말 그 해외 관광 상품들을 좀 많이 홍보를 하던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사전 판매가 다 이루어지잖아요. 사전 판매를 통해서 낮게 좀 가격을 책정을 해서 사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전 판매가 가능한 업종은 이런 수율 관리가 적합하죠. 그러니까 사전 판매를 통해서 어때요? 그만큼 수익을 좀 더 극대화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소멸하는 재고가 있을 경우에도 이 수율 관리가 적합한 상황이다. 뭐 쉽게 얘기하면 항공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사전 판매가 다 가능하죠. 그리고 소멸하죠. 만약에 비행기가 오늘 출발을 해요. 그러면 오늘까지 좌석이 한 300석이 있는데 150석밖에 판매가 되지 않았어. 그럼 나머지 150석은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 판매를 통해서 오늘 출발할 때는 어때요? 그 좌석이 풀로 차서 출발을 해야 항공사의 그 기업 수익의 극대화가 될 수가 있겠죠. 수익이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서비스 가용 능력이 소멸되는 경우 수율 관리는 적합하다. 그리고 소멸성이 높은 서비스의 가용 능력을 지닌 상품일수록 어때요? 수율 관리가 적합성이 높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마지막 5번에 보시면 자, 가용 능력 변경 비용이 높대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우리가 수요에 맞춰서 공급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가용 능력이 공급 능력이라고 했죠. 시설 장비도 증축해야 되고 직원도 막 더 채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비용이 어떻다고요? 높다라는 거죠. 높은데 막상 그렇게 하고 보는데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아. 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한계 비용이 낮다라는 의미예요. 가용 능력 변경이 높은 반면에 막상 그렇게 했더니 한계 비용이 낮을 때 이 수율 관리가 적합하다. 자, 서비스 가용 능력을 변경하는 비용이 높아서 수요의 변동에 따라 공급 능력을 쉽게 조절할 수 없는 경우에 수율 관리의 적합성은 높아진다. 즉 서비스 공급은 제한적인데, 그러니까 뭐 인력이라던가 시설, 장비 이런 것들은 제한적인데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어때요? 그 공급량 이상의 수요에 대해서는 포기해야 되는 한계 판매 비용이 낮은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 가는 되게 맛집 수제비집이 있어요. 근데 그 수제비집은 10시부터 3시까지밖에 안 해요. 근데 너무 장사가 잘 돼. 근데 장사가 잘 되니까 사장 입장에서 한번 6시까지 한번 늘려봤어. 그럼 6시까지 시간을 늘리면 뭐가 들어가야 돼? 공급 능력을 또 증대해야 되겠죠. 직원도 파트타임 직원을 뽑아야 되고 인건비가 들어가고 또 3시간 늘리다 보니까 뭐 전기세, 뭐 수도세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해서 늘려서 한번 3시간 늘려서 장사를 해봤더니 그렇게 수익이 나지가 않아. 즉 이 말은 뭐죠? 한개 판매 비용이 낮아. 자, 그럴 경우는 어때? 그냥 늘려서 수제비를 파는 거는 그냥 포기하자. 그래서 다시 그냥 10시부터 3시까지만 수제비를 판다라는 거죠. 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5번의 의미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이 지문이 출제가 되었죠. 뭐 서비스 공급 능력은 제한적인데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공급량 이상의 수요가 돼서 쭉쭉쭉 발생하는 비용이 판매 비용이 이렇게 나왔구나. 이런 경우 잠깐만요. 수율 관리의 적합성이 이런 경우 수율 관리 적합성이 낮아진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 말 바꾸기 수율 관리가 높아진다, 낮아진다 좀 정확하게 숙지하시고요. 그리고 이 항목에서도 말 바꾸기 그리고 그 의미까지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콕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수율 관리가 적합한 상황으로 거리가 먼 것은 1번 고객의 욕구, 지불 의도 등의 세분 시장으로 나눌 수 있어야 차별적인 가격과 제공을 통해서 어때요? 수율 관리가 더 효과적일 수가 있죠. 맞죠? 세분 시장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성수기와 비수기의 구분이 어떻다고 그랬죠? 명확하지 않고가 아니고 명확해야 된다고 그랬죠. 성수기와 비수기의 구분이 명확하고 계절적 수요의 발생 없이가 아니죠. 계절적인 그런 수요가 발생이 돼야 되는 거죠. 1년 동안 안정적이 아니라 비안정적이어야 되죠. 비안정적인 수요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 수율 관리의 적합성은 높아진다. 다음 서비스 가격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동하는데 사전 판매 또는 선불 판매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전 판매라든가 선불 판매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수율 관리의 적합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비스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서비스 가용 능력이 소멸되는 소멸성이 있는 경우에 이 수율 관리가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이제 가용 능력을 변경하는 비용이 높아.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높아서 수요의 변동에 따라서 공급을 쉽게 조절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수율 관리의 적합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6장 서비스 대기 관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혼잡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이러한 혼잡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면 자, 정보의 양을 제한합니다. 즉 혼잡한 상황일수록 고객은 어때요? 서비스 제공과 그리고 관련한 자료나 정보에 몰입하거나 집중하기가 좀 더 어려워지죠. 그리고 이제 대면 커뮤니케이션이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특히 이 부분 혼잡 상황에서 고객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라는 것은 내적 정보를 의미를 합니다. 내적 정보 범위 내에서 탐색하게 되면 외적 정보에 대한 탐색을 회피한다. 그러니까 외적 정보라는 것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그죠? 자료나 정보 그리고 직원에게 질문하는 이러한 외적 정보에 대한 탐색은 당연히 감소하거나 회피한다. 근데 시험에서 오히려 반대로 나왔죠. 반대로. 혼잡성에서는 뭐 외적 정보에 대한 탐색을 증가시킨다. 회피한다. 근데 이게 뭐 증가시킨다로 시험에 출제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구매 가능성은 당연히 어때요? 감소가 되고 그리고 이제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이 되고 또한 만족감도 감소가 되겠고 그리고 6번에 보시면 이 부분도 시험에 출제가 좀 자주 언급되는 부분인데 구매 동기가 강한 사람은 어때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혼잡하다고 인식한다. 기억해 두세요. 근데 시험에서는 구매 동기가 강한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어때요? 혼잡함을 덜 느낀다. 이제 이렇게 말 바꾸기로 출제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구매 동기가 강한 사람이 더 혼잡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어때요? 구매 동기가 강한 사람은
자기가 어떤 거를 구입해야 된다라는 그 목표가 되게 확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 점포 내에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그리고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공간적인 그런 부딪힘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 꼭 사야 되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꼭 사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혼잡함을 더 넓게 인식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제 대기 관리에서 그 데이비드 마이스터, 그러니까 데이비드 마이스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기 관리의 어떻게 보면 핵심 학자인 거죠. 예, 거의 대기 관리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던 학자인데, 이분이 그 대기 심리 기본 원칙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시험에 정말 매우 출제가 잘 돼요. 매우 출제가 잘 되는데, 여기서는 주로 어떻게 시험에 출제가 되냐면 말바꾸기로 시험에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숙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1번에 보시면 근심은 대기 시간을 더 길게 느낀다. 그리고 불확실한 기다림은 더 길게 느낀다라는 거죠. 길게 느낀다. 그래서 고객님 한 10분 정도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어때요? 예상 대기 시간을 알려주는 거죠. 다음 원인이 설명되지 않는 대기 시간 더 길게 느껴지죠. 비행기가 내가 지금 이륙해야 될 시간인데 30분 동안 계속 이륙하지 못하고 있어. 그럼 어때요? 더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원인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기상 악화로 인해서 이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죠. 일단 불공정한 대기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번호표에 뽑아서 대기하는 케이스가 많죠. 그리고 서비스가 더 가치 있을수록 사람들은 더 오랫동안 기다릴 것이다. 저희 회사에서 병원에 이렇게 컨설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병원에 되게 유명한 의료진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요, 최소 1시간 이상을 기다리세요. 뭐 2시간도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그 기다림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요. 오히려 내가 이분한테 진료를 받는 거에 대해서 더 고맙게 생각을 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서비스가, 그러니까 가치가 있을수록 사람들은 더 오래 기다릴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맛집 같은 경우도 어때요? 정말 막 30분, 1시간 막 기다리고 먹잖아요. 예. 혼자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진다. 네, 혼자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단끼리 이렇게 기다릴 때보다는 아무래도 어때요? 혼자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으면 좀 기다리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이 같이 기다리면 그게 뭐냐면 주의가 분산이 돼요. 근데 또 혼자 기다릴 경우에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더 길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은 시간이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보다 더 길게 느껴진다는 거. 그래서 병원에 같은 데 보면 읽을 거리 주죠. 읽을 거리라던가 뭐 인터넷 같은 거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8번. 이 부분이 좀 많이 언급이 됐던 것 같아요. 언급이 됐는데, 자, 구매 전 대기가 구매 중 프로세스 중, 그러니까 구매 중 대기보다 더 길게 느껴지는 거죠. 네. 구매 전이, 그러니까 제품을 구매하기 전이 어때요? 더 길게 느껴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어때요? 예를 들면 내가 식당을 갔다. 그럼 식당에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어때요? 뭔가 메뉴판을 보고 있으면 좀 더 짧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메뉴판을, 그러니까 프로세스 내에 그 고객이 내가 들어와 있다는 그 인식을 좀 심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으면 어때요? 먼저 진료 차트 같은 거를 작성하게 하죠. 이런 것들도 다 프로세스 내로 고객을 들여오는 거죠. 들여오는 거다. 그럼 좀 더 기다리는 시간이 짧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기심리 기본 원칙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다음 이제 대기 행렬 분석
보도록 할게요. 대기 행렬. 자, 우리가 이러한 대기 행렬을 분석하는 목적이 뭐냐? 자, 이 대기 행렬을 분석하는 목적을 보면, 자, 대기 행렬 분석 목적은 서비스 용량을 늘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고객 대기 시 발생하는 비용을 합친 총 비용을 어떻게 한다고요? 최소화. 자, 뭐가 나왔죠? 비용.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비용 다음에는 항상 최소화가 맞아요. 근데 시험에서는 꼭 이거를 말바꾸기로 해가지고 최대화로 이상하게 말바꾸기로 많이 한 문제가 좀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최소화.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데 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 능력을 늘리는 데 소요되는 비용. 즉, 종업원의 수라던가 작업 기계의 수, 이걸 우리가 직접 비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고객 대기로 발생하는 비용을 간접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접 비용에는 고객 이탈 비용, 대기 장소 관리 비용, 서비스 이후에 따른 비용이 간접 비용입니다. 제가 왜 이걸 보라색으로 밑줄까지 쳐놨냐면 이 지문이 일반형 또는 OX형 있죠. OX형에서도 출제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비용과 그리고 간접 비용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시험 OX형에서 뭐 고객 이탈, 대기 장소, 그러니까 대기 행렬 분석에서 고객 이탈과 대기 장소 관리 비용은 직접 비용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다라는 거죠. X인 거죠. 간접 비용이다라는 거, 간접 비용이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 사이의 균형을 통해 대기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총 비용을 또 비용 나오죠. 비용을 최소화. 근데 이것도 시험에 최대화로 오답으로 출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비용은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최소화해야 되겠죠. 그래야 수익이 올라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최소화하는 서비스 용량의 수준을 찾는 것이 대기 행렬의 목적이다. 이것도 이 지문도 OX형에서 출제가 됐어요. 어떻게 출제가 됐느냐? 대기 행렬의 분석 목적은 땡땡땡땡땡 해가지고 총 비용을 뭐 최대화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OX 이렇게 출제가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여기서는 최소화, 최대화 구별해서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대기 행렬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된 내용만 제가 언급할게요. 자, 니은 기억 보시면 대기는 고객이 도착하는 간격과 서비스에 걸리는 시간이 불확실한 것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다는 거. 이 지문이 많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세요. 다음 대기 행렬에서 고객이 서비스 시스템에 들어오는 빈도 횟수는 뭐를 따른다고요? 네, 포화성 분포를 따르고, 그리고 서비스 시스템이 한 고객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 간격 있죠? 이거는 지수 분포를 따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포화성 분포하고요, 지수 분포는 시험에 매우 출제가 잘 됩니다. 매우 출제가 잘 돼요. 그러니까 포화성 분포는 이거죠. 예를 들어서 1시간 안에 몇 명의 손님이 왔느냐, 또는 1시간에 몇 회 서비스가 제공되었느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포화성 분포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수 분포는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명의 지수 분포는 한 명의 고객을 서비스하는데, 한 명의 고객을 처리하는데 몇 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느냐. 한 명의 고객을 처리하는데 몇 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느냐. 그리고 한 명과 두 명의 고객이 우리 식당에, 한 명과 두 명의 고객이 우리 식당에 도착한 간격. 이거를
나타내는 게 지수 분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하나하나 보면, 자, 포화성 분포는 자, 정해진 시간 안에 어떤 사건이나 이벤트 혹은 수요가 발생하는 뭐라고 그랬죠? 횟수라고 했죠. 횟수.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한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어떤 발생한 사건 이벤트, 즉 횟수예요. 방문한 고객의 숫자는 30명이죠. 횟수. 이게 포화성 분포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지수 분포는 간격, 시간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벤트가 일어나는 시간의 간격을 나타내는 분포입니다. 즉, 한 고객을 처리하는데, 또는 한 고객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 간격과 시간을 나타내는 게 지수 분포이다. 예를 보면, 한 시간에 30명의 고객이 식당에 들어온다면, 이거는 뭐죠? 포화성 분포죠. 이건 포화성이에요. 고객이 식당에 도착하는 간격은 2분 걸리더라. 간격이죠. 이건 뭐죠? 지수 분포이다. 지수 분포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화성 분포와 지수 분포를 여러분들이 좀 구별해서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 규칙을 보도록 할게요. 시험에 정말 매우 출제가 잘 돼요. 뭐 일반형, 연결형, 뭐 OS형으로 해가지고요. 시험에 매우 출제가 잘 된다. 자, 먼저 선착순 규칙을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FC, FS, 즉 First Come, First Service 규칙인 거죠. 그러니까 이 규칙은 먼저 도착하면 먼저 서비스를 받는 되게 단순하죠.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서비스의 장점은 단순하죠. 그리고 어때요? 먼저 도착한 사람이 먼저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되게 공정하죠. 이 장점이 매우 시험에 잘 언급이 돼요. 근데 한계점으로는 서비스 상황이라던가 서비스를 받는 고객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채 서비스가 제공된다라는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다. 그다음 이제 체단 작업 시간 규칙, 즉 SPT 규칙을 보면 이 STP 규칙은 이거죠. 처리 시간이 짧은 순서대로 우선 처리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일전에 이제 마트를 갔어요. 마트를 가가지고 그 물건 하나만 구입을 한 거예요. 네, 제가 마트를 갔는데 물건 하나만 구입을 했어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쌓여 있어요, 물건이. 그랬더니 그 캐셔 하는 분이 물건 하나요? 제가 먼저 빨리 계산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물건만 먼저 먼저 계산하고 나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최단 작업 시간 규칙이에요. 즉, 처리 시간이 짧은 순서대로 우선 처리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장점으로는 대기 평균 시간과 대기 고객 수를 그럼 줄일 수가 있겠죠. 근데 단점으로는 뭐가 감소가 되죠? 고객 입장에서는 공정성이 감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먼저 빨리 계산을 해줬어요. 근데 앞에 있는 2명의 손님이 있었거든요. 그 2명의 손님은 뭐야, 왜 저 손님부터 계산을 해주지? 라고 불평할 수 있죠. 즉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 공정성이 감소된다. 자, 여기 보시면 공정성 나오죠. 이 부분이 되게 많이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선착순에서는 공정성이 증가가 되는 거고, 오히려 최단 SPT에서는 어때 공정성이 감소가 되는 거. 이거 구별해서 꼭 숙지해 두세요. 시험에 이 공정성이 잘 출제가 됩니다. 다음 이제 긴급률 규칙 보도록 할게요. 자, CR 긴급률 규칙은 이거죠. 얼마나 긴급한 서비스인지, 그리고 일을 끝내야 하는 만기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서 자, 긴급한 것부터 먼저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만기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부터 처리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만기 시간이 지금 데드라인이 10일밖에 안 남았어. 그럼 어때요? 이 10일밖에 안 남은 것부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긴급률 규칙이다. 즉, 이거는 긴급률 값을 정한 후에, 그죠? 긴급률 값을 정한 후에 그 값이 어때요? 최소죠, 최소. 최소인 작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긴급률 값을 정해야 되겠죠? 긴급률은 정적 유효기간이라는 거는 현재부터 내가 납기일까지 남아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10일밖에 안 남았죠? 10일밖에 안 남았어요. 나누기 잔여 처리 시간인 거죠. 이때 이 값이 최소인 작업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가끔 이게 뭐로 나오냐면 최순이 아니고 최대. 최소가 아니고 최대인 작업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이다라고 시험에 매우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이 긴급률, 그죠? 이 계산이 최소인 작업에, 최소라는 건 뭐냐면 긴급하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인 작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우선권 규칙을 보도록 할게요. 우선권. 자, 우선권 규칙은 자, 고객 속성에 따라서 말 그대로 이제 고객 속성에 따라서 우선권을 부여하여 대기선에 이제 끼어들기를 허용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응급환자부터 먼저 치료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비행기 탈 때 누가 먼저 타나요? 우선적으로 퍼스트 클래스에 고객들이 먼저 타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PP 법 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우선순위 규칙까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 이제 대기 행렬 형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대기 행렬의 형태를 보면 앞서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된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서비스 대기 행렬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라고 좀 간헐적으로 출제가 되었던 문제예요. 근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이런 방법은 뭐냐면 바로 다중행렬 시스템을 활용해서 서비스 창구를 확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중행렬이라는 건 뭐예요? 다중행렬. 그러니까 행렬을 여러 개 만드는 거죠. 네. 여러 개 만들어서 여러 개의 창구를 확보하면 어때요? 그만큼 대기 행렬이 줄어들겠죠. 이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하나하나 보면 먼저 단일 행렬, 그리고 단일 서비스 제공자, 단일 단계입니다. 단일 행렬이고 단일 서비스 제공자고 단일 단계인 거죠. 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한 줄로 줄 서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인데, 보통 이제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커피를 판매를 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단일 행렬로 이렇게 줄 쫙 서 있죠? 이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자, 단일 행렬이에요. 행렬은 단일 하나죠. 이 하나예요. 단일 행렬.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 단일 서비스 제공자이고, 네, 단계는 어때요? 연속 단계가 있는 거죠. 자, 한 줄로 서서 차례대로 여러 가지 서비스 과정을 거치는 형태.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어때요? 병원의 건강검진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는 그 뷔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뷔페. 여기 보면 뷔페 음식이 이렇게 쭈르륵 있잖아요. 이렇게 쭈르륵 있으면 어때? 이렇게 가면서 하나씩 퍼서 이렇게 가죠.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뷔페 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를 보시면 좀 이해가 빨리 되실 것 같아요.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다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이제 평행 대기선이다. 즉, 고객이 몇 개 대기선 중 하나를 선택해서 평행선으로 대기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속도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때요? 좀 늦어지는 거에 대한 불만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때요? 다수 행렬인 거죠. 다수 행렬의
다수 서비스 제공자가 있는 거죠. 네, 평행 대기선으로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막 여러분들 그 공항 검색대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검색대가 이렇게 있고 어때요? 쭉 이렇게 줄 서 있죠. 이렇게 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검색대 직원이 앞에 있어서 좀 이렇게 몰리는 데는 어때요? 이쪽으로 가라고 분산을 시키죠. 네, 분산을 시키죠. 왜? 너무 오래 대기하고 있으면 고객으로 하여금 불만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직원이 서서 그 대기 줄을 좀 관리를 해주죠. 관리해주죠. 뭐 마트 계산대도 이러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 지정 서비스 제공자와 그리고 지정 대기선, 지정인 거죠. 지정.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자도 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대기선도 지정이 되어 있죠. 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특정 범주에 뭐 특정 범주라면 뭐 우리 회사의 VIP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되게 중요한 고객이 될 수 있죠. 그러한 특정 그 범주에 속하는 고객에 대해 다른 대기선을 할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그 비행기 1등석 퍼스트 클래스 탈 때 어때요? 그 같은 그 뭐죠? 창구인가요? 아니죠. 다르죠. 퍼스트 클래스 타는 창구는 달라요. 다른 그런 지정 대기선으로 지정 선으로 타게 되어 있죠.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슈퍼마켓의 소량 품종 계산대.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때요? 소량만 계산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선에는 VIP 또는 1등급 고객들만 퍼스트 클래스 고객들만 탈 수가 있는 거죠. 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5번에 다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단일 대기선.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항공 사에 보면 여러분들 수화물 맡길 때 쭉 이렇게 줄 서잖아요. 이렇게 한 줄로. 줄 서서 어때요? 최대한 빠른 곳으로 가서 손님이 빠지면 이쪽으로 가서 수화물을 맡기죠. 공항 항공사의 수화물 처리 대기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는 뭐 공공 화장실 뭐 한 줄 서기 같은 경우도 여기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 이제 번호표 순번 대기표. 이제 번호표를 받고 이제 번호표가 뜨면 이제 서비스를 받는 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 은행 창구 서비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기 행렬 형태까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콕콕 지금까지 했던 거를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대기 관리 기법에 활용되는 기다림에 대한 심리로 올바른 것은 한번 보면 자, 근심은 기다림을 짧게 느끼게 한다. 자, 근심이 있으면 짧게 하면 길게 느껴지게 하죠. 그리고 설명이 없는 기다림은 길게 느껴진다. 이게 맞네요. 그렇죠? 설명이 없는 기다림은 더 길게 느껴진다. 다음 서비스 이용 중. 즉 이용 중이라는 건 어때요? 프로세스 내로 진입을 한 거죠. 그렇다면 어때요? 그 기다림은 길게가 아니고 좀 더 짧게 느껴지겠죠? 짧게 느껴진다. 그다음 여러 사람들과 함께 기다리려는 어때요? 더 길게가 아니고 짧게 느껴지죠? 오히려 혼자 있을 때 더 길게 느껴진다고 했죠. 다음 한정된 기다림은 불확실한 기다림보다 어때요? 더 오히려 짧게 느껴지죠? 오히려 불확실한 기다림이 더 길게 느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대기 행렬에서 자, 선착순 규칙의 장점은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들 딱 정답이 나와야 돼요. 공정성, 그리고 단순성, 단순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파트 3까지 모두 공부했습니다.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